스포일러 많습니다. 욕설 간혹 있습니다. 청취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콘텐츠 대홍수 시대 요즘 뭐 보시나요? 전 이거 봅니다. 요즘 뭐 봄, 난 이거 봄. 요즘 OTT 뭐 봄, 난 사냥개들 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뭐 봄, 난 이거 봄, 요봄 난봄 진행자 롤린스입니다. 2026년 4월 1주차 박스오피스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국내 박스오피스 드디어 왕사남 천하가 막을 내렸습니다. 프로젝트 헤일 메리가 개봉 3주차 만에 주말 박스오피스 1위에 마침내 오르게 됐습니다. 주말 관객 수가 32만 8천 명, 거진 33만 명을 기록하면서 1위를 찍었는데요. 4월 5일 나무 심기 좋았던 일요일까지의 누적 관객 수는 163만 명입니다. 개봉 1주차 주말 관객 수가 43만 명이었고 2주차가 39만 명, 가장 최근인 3주차가 33만 명. 감소세가 완만하죠. 이 흐름을 이어나가 다가오는 주말에 관객 수 20만 명대를 무난하게 기록하게 된다면은 헤일 메리 200만 돌파 터치다운 할 수 있을 듯 보입니다. 100만 돌파에 이어서 200만 돌파라 그것도 속편이 아닌 작품이 말이죠. 쾌거라고 충분히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쾌거 축하드립니다. 2위는 개봉 9주차 만에 2위로 내려온 왕과 사는 남자입니다. 주말 동안 27만 명이 관람을 했고요. 누적 관객 수는 1,609만 명 넘겼습니다. 영화 명량의 최종 관객 수 1,761만 명까지는 어림없을 것 같고요. 1,700만 돌파도 현재로서는 힘들어 보입니다. 좌석 판매율이 전주에는 박스오피스 탑10 작품 중 4위였는데 이번 주에는 12.8%로 7위 입니다. 안정적인 하락세라고 보기에는 조금 힘들죠. 그래도 어찌저찌 충무로 극장가 역대 관객수 2위작 영화 극한직업의 최종 관객수 1626만 명은 넘길 듯 보입니다. 저 왕사남이 명량 최종 관객수 넘는다에 500원을 걸었었는데 이렇게 또 예측이 틀렸네요. 롤 또 틀이죠? 롤린스 또 틀렸다. 이런 적 어디 한두 번인가요? 이제는 무덤덤합니다. 어차피 여러분들 귀담아 들으시지도 않으셨으니까 늘 그래 오셨듯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3위부터는 주말 관객 수 10,000명대로 떨어집니다. 지난 라이브 방송 때 다뤘던 끝장수사가 3위로 데뷔했습니다. 그런데 주말 관객 수가 고작 4만 1,000명 정도예요. 누적 관객 수는 5만 6천 명 수준이고요. 촬영 종료 후 7년 만에 개봉하게 된 오래된 영화다라는 꼬리표와 주연을 맡은 배우들의 티켓 파워가 그렇게까지 높다고 보기는 힘들다는 점 등등이 큰 악재로 작용한 듯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누적 관객 수 10만 명 돌파도 버거워 보여요. 그래도 극장에 기어코 개봉을 하지 않았냐? 라는 점을 위안 삼아야 하는 걸까요? 적당히 즐기면서 볼 수 있는 작품이라 저조한 흥행 성적 더 아쉽게만 다가옵니다. 4위도 신작입니다. 오늘 밤 세계에서 이 사랑이 사라진다 해도 5세 이사, 오리지널 일본판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리지널 5세 이사 제작진이 다시 뭉쳐내놓은 네가 마지막으로 남긴 노래 뭐라고 줄여야 돼 이거? 니마남노? 니남노? 가 주말 관객 수 3만 5천 명 동원하면서 충무로 극장가의 4위로 데뷔합니다. 누적 관객 수는 5만 4천 명 넘겼습니다. 주연 배우들이 내한까지 하면서 홍보에 열을 올렸다는데 그만큼의 성적은 거두지 못하는 모양새입니다. 참고로 오리지널 5세2사의 국내 최종 관객 수는 127만 명입니다. 5세2사 팀의 리유니언은 적어도 한국에서만큼은 그 힘을 발휘하지 못했네요. 5위는 주말 관객 수 3만 1,000명대 기록하면서 누적 관객 수 578만 명 넘긴 재개봉한 극장판 귀멸의 칼날 무한성편입니다. 특별관 위주로 재개봉을 하면서 70%에 육박하는 압도적 좌석 판매율을 전주에 선보였었죠. 이번에도 좌석 판매율은 2위
상위권에 랭크가 됐지만 수치는 22.1%에 불과합니다. 많이 좀 빠졌죠. 그래도 재개봉만으로 6만 명이 넘는 관객을 불러 모았다는 게 이거 자체가 대단한 거죠. 거기다가 6만 명 가까운 관객들 대부분이 특별관에서 영화를 봤을 거잖아요. 야, 그럼 이거 객단가가 다 얼마입니까? 스바라시입니다. 6위는 누적 관객 수 74만 명에 근접한 호퍼스이고 7위는 제가 다음 주 수요일에 다룰 공포 영화 살목지입니다. 정식 개봉을 앞두고 프리미어 상영에 들어갔는데 16,000명대의 주말 관객 수를 기록했습니다. 누적 관객 수는 26,000명 수준이고요. 듣자하니 괜찮다면서요. 언제부턴가 한국 공포 영화 하면은 기대를 전혀 안 하게 된 지 좀 됐는데 이번 살목지는 한번 기대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아, 이런 영화 혼자 보러 가기 좀 그런데 엄마 아빠 손잡고 봐야 하는 걸까요? 자, 이 밖에 눈에 띄는 작품 하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거 개봉을 하려나 했던 4시간 35분에 달하는 상영 시간을 자랑하는 킬빌 완전판, 킬빌 The Whole Bloody Affair가 메가박스 단독 개봉으로 6,500명 정도의 주말 관객 수를 불러 모으면서 9위로 데뷔했습니다. 누적 관객 수는 11,000명을 넘겼고요. 4시간이 넘는 영화라서 티켓값도 일반 영화 티켓값보다 비쌌다면서요. 그러면은 이제 수익적인 측면에서는 비슷한 순위대의 작품들과 그렇게까지 큰 차이가 나지가 않겠네요. 그죠? 오히려 더 높을 수도 있을 거고. 그거는 제가 찾아보지 않아서 불확실한데 여튼 이래서 관객 수가 아닌 매출액으로 순위 집계 기준을 바꾸려나 봅니다. 여튼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과 킬빌 팬들에게는 이만한 이벤트 무비도 없었을 텐데 보신 분들 계셨다면은 어떠셨는지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맞다. 요즘 여러분들 댓글 안 남기죠? 됐습니다. 뭘 바랍니까, 제가. 북미 박스오피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위는 다들 예상하신 바로 그 작품이죠. 3년 만에 돌아온 It's me, 마리오. 슈퍼마리오 갤럭시가 화끈한 성적 1억 3천만 불에 달하는 주말 성적을 거두면서 1위로 데뷔했습니다. 개봉 일주일도 안 됐는데 북미 누적 수익은 2억 불에 육박을 하고요. 전 세계 수익은 3억 7천만 불을 넘겼습니다. 아마 이 방송을 접하셨을 때는 이미 4억 불을 넘겼을 거예요. 이 추정 제작비가 1억 1천만 불로 알려져 있으니까 마케팅비를 포함해도 손익분기점 이미 도달했겠는데요. 전편 슈퍼마리오 브라더스의 오프닝 성적 1억 4,600만 불 을 넘기지는 못했지만 북미 박스오피스 역사에 갤럭시 기록을 하나 남기게 됐습니다. 북미에서는 4월 1일 수요일에 개봉을 했죠. 수요일에만 3,450만 불에 달하는 수익을 거둬들였는데 이는 북미 박스오피스 역대 4월 수요일 개봉작이 기록한 최고 수익이라고 합니다. 그 전까지는 전편, 그러니까 슈퍼마리오 브라더스 3,170만 달러가 1위였다는데요. 오프닝 성적은 1편을 넘기진 못했지만 개봉 당일 수익은 2편이 1편을 넘겼습니다. 북미에서 쏟아지는 평들을 보아하니까 평론가들은 Oh shit! 이라 외치고 관객들은 Oh good! 연신 엄지척을 영화에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원작 팬들이 만족을 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야, 우리가 무슨 슈퍼마리오 갤럭시의 햄넷이니 시너스 같은 울림, 메시지 그런 거 기대하냐? 그냥 마리오, 루이지, 요시, 피치, 국밥이 아니라 쿠파 나와가지고 빠바빠빠바빠빠 하는 거 기대하지? 이런 팬들의 요구를 제작진이 1편 때부터 느꼈던 거긴 한데 이번 2편에서도 100%, 200% 충족시켜준 듯 보입니다. 흥행세가 이렇게 가열찬데 3편은 당연히 나오겠죠. 더불어서 이런저런 마리오 스피노프물도 기획 중이라 하네요. 닌텐도가 보유한 IP가 무궁무진하잖아요. 마리오 원툴 회사가 거기다 아니란 말이에요. 닌텐도 주도하에 현재 실사화가 됐든 젤다의 전설 실사화 지금 찍고 있다죠.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이 됐든 온갖 프로젝트들이 현재 제작 단계를 밟아 나가고 있다 합니다. 이제는 마블과 픽사로 대표되는
디즈니의 시대는 가고 닌텐도 시대가 오는 걸까요? 야, 이 문화 콘텐츠의 위대함, 마리오의 대성공으로 새삼 또 느끼게 됩니다. 우리도 뭐 뒤처지면 안 되겠죠? 오징어 게임 극장판의 속편의 스핀오프의 리부트까지 황동혁 감독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2위는 국내에서는 개봉 3주차 만에 1위로 올랐지만 북미에서는 3주차 만에 1위 자리에서 내려오게 된 프로젝트 헤일 메리입니다. 3,172만 불 벌어들이면서 북미 누적 수익 2억 2천만 불에 근접을 했고요. 전 세계 수익은 4억 2천만 불을 넘겼습니다. 프로젝트 헤일 메리의 원작자 앤디 위어 작가의 또 다른 본인 소설 실사 프로젝트 마션, 이 북미에서는 누적 수익 약 2억 3천만 불, 전 세계 수익은 6억 3천만 불을 기록했었거든요. 일단 헤일 메리 마션의 북미 누적 수익은 넘길 듯 보입니다. 이 전 세계 수익은 마션의 기록을 넘길지 못 넘길지 좀 더 두고 봐야겠습니다. 3위는 신작입니다. 고정 팬층이 매우 두터운 배급사 A24의 신작 젠데이아, 로버트 패티슨 배우 주연 영화 더 드라마가 1,400만 불을 상회하는 주말 수익을 거두면서 3위로 데뷔합니다. 전 세계 수익은 2,600만 불 살짝 넘긴 상황이고요. 고정 팬층이 두터운 A24잖아요. 근데 이제 그간 극장 흥행 성적이 썩 좋았던 건 아닙니다. 개봉 첫 주 오프닝 수익으로 1,000만 불도 벌어들이지 못한 경우가 허다했거든요. 제작비가 비교적 적다는 점, 그리고 비평적으로 주로 호평을 받는다는 점 등을 이제 위안으로 삼고는 했었는데, 그래도 이 돈이 벌려야, 좀 극장 수익이 벌려야 뭐 일할 맛도 나고 뭐 그러지 않겠어요? 헌데 이번 더 드라마가 기록한 1,400만 불에 달하는 개봉 수익은 A24 배급작 중 가장 높은 축에 속한다고 합니다. 제작비가 2,800만 불대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면 잘하면은 극장 수익만으로 손익분기점을 넘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국에는 언제 개봉할런지 사뭇 궁금해집니다. 마티 슈프림도 이렇게까지 개봉을 안 하는 거 보면 더 드라마는 뭐 언제나 개봉하려나 예측하기가 힘드네요. 4위부터는 주말 수익 100만 불대로 떨어집니다. 580만 불 벌어들인 호퍼스가 4위예요. 북미 누적 수익은 1억 5천만 불에 거의 근접을 했고요. 전 세계 수익은 3억 3천만 불 넘겼습니다. 5위는 리마인더스 오브 힘이고요. 북미 누적 수익 4,500만 불 넘겼고 전 세계 수익 8천만 불에 근접했습니다. 실사화된 세 작품 모두 준수한 흥행 성적을 거둔 콜린 후버 작가. 앞으로도 할리우드에서 그녀의 작품 자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제2의 스티븐 킹 작가가 되시려는 건지 대단하십니다. 6위는 부활절 시즌을 맞아 개봉한 종교 영화 A Great Awakening으로 이제 신작입니다. 미국 독립전쟁 직전을 배경으로 훗날 건국의 아버지로 추앙받는 벤자민 프랭클린과 조지 휘필드 목사 간의 우정과 신앙을 그린 영화라고 하는데요. 주말 수익으로 204만 불 벌어들였는데, 보통 이런 작품들은 제작비가 뭐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또 고정 팬층이 두터워서 어떻게 좀 예상 가능한 수익이 있고요. 그렇다고 해도 204만 불은 좀 적네요. 하나님의 은총이 이 작품에 수익적으로 내리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에이멘. 그 다음에는 뭐 다 본 작품들이고 특별히 눈길을 끄는 거는 없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요즘 뭐 봄? 난 이거 봄. 요즘 OTT 뭐 봄? 난 시청하는 내내 양가적인 감정이 샘솟았던 사냥개들 봄. 지금 시작합니다. 작품 소개 시작하겠습니다. 넷플릭스 드라마 사냥개들은 다시 할게요. 죄송합니다. 넷플릭스 드라마 사냥개들은 영화 청년경찰 사자 등을 선보였던 김주환 감독이 연출과 각본을 담당한 그의 첫 번째 드라마 작품입니다. 사냥개들 공개 1년 뒤에는 제가 에피소드로 다루기도 했던 김우빈, 김성균 배우 주연 영화 무도실무관을 선보이시기도 했고요. 사냥개들은 동명의 네이버 웹툰을 원작으로 두고 있는 작품입니다만 원작과의 주인공들 나이대부터 운동 종목
드라마에만 등장하는 신규 캐릭터 수 등등 원작과 이 차이가 꽤 많이 난다고 합니다. 저는 참고로 원작을 읽어보진 않았고요. 드라마로 사냥개들이라는 콘텐츠를 처음 접했기 때문에 철저히 드라마 속 이야기에 대해서만 앞으로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원작이 네이버 웹툰인지라 드라마 제작 또한 네이버 웹툰 자회사인 스튜디오 N이 맡았습니다. 제가 역시 에피소드로 다뤘던 중증외상센터 광장, 좀비딸 등등도 다 네이버 웹툰 혹은 웹소설, 연재, 성공, 이후 스튜디오 N을 통한 실사화 과정을 거쳤었죠. 사냥개들도 이런 과정을 거쳐서 2023년 6월 넷플릭스에 공개가 됐는데요. 사실은 2023년 초에 사냥개들은 공개가 될 예정이었다 합니다. 허나 이제 촬영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던 2022년 5월경에 고 김세론 배우가 음주운전으로 기소가 됐습니다. 드라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김세론 배우 사냥개들 속에서 주인공 3인방 중 홍일점 역할을 맡았었죠. 비단 주인공 3인방뿐 아니라 이 드라마 전체에서 거의 유일한 7, 8화를 제외하고 6화까지는 거의 유일한 여성 캐릭터였잖아요. 만약에 음주운전을 벌이지 않았더라면 아마도 이 같은 비중과 또 분량, 임팩트 이런 것 때문에 우도환, 이상희 배우와 함께 메인 포스터에 걸렸을 가능성이 높아 보일 정도로 비중이 상당한데요. 촬영 막바지 단계에 접어든 마당에 이 주인공급 배우를 다시 섭외해서 촬영을 하는 게 어렵고 거기다가 다량의 액션 장면을 소화했다 보니까 재촬영은 불가능에 가까웠겠죠. 그대로 기용하는 것도 당시 사건의 여파를 생각하면 힘들겠다고 이제 판단한 제작진은 촬영을 일시 중단하기에 이릅니다. 김주한 감독 인터뷰에 따르면 당시 넷플릭스에서 재정비 시간으로 한 달을 줬다고 해요. 근데 이제 그동안 촬영을 접는다고 해서 비용이 안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멈추는 게 아니잖아요. 비용은 비용대로 나가는데 이제 한 달 동안 각본을 새로 써야 되니까 김주한 감독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7, 8화 대본 수정을 위해 김 감독은 형이 한 달 안에 어떻게든 각본 써서 올 테니까 너희들은 그 운동 좀 빡세게 하고 있어. 라는 말을 우도환, 이상희 배우에게 남기고 바로 제주행 비행기를 끊었다고 하는데요. 이 배우들에게 그 말을 한 이유, 운동 좀 빡세게 하고 있어. 이 말을 한 이유가 그냥 단순히 좀 몸 관리 좀 잘해달라. 이 수준이 아니라 좀 벌크업을 적극적으로 주문을 했다고 합니다. 외인고한이 기존 7, 8화의 각본은 큰 부상을 극중에서 입은 이상희를 대신해서 김세론이 보다 전면에 나서서 우도환과 함께 박성웅을 응징하는 내용으로 꾸려졌었대요. 헌데 전면에 나서게 될 인물이 빠지게 돼버렸으니까 다시 우도환, 이상희 콤비로 극을 구성해야 했고 그래 기왕 이렇게 된 거 캡틴 코리아 컨셉으로 가자! 김 감독은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 전까지는 그러니까 7, 8화 전까지 6화까지는 철저한 사실주의로 가고 싶어서 배우들에게 진짜 복싱 선수와 같은 체격과 근육 이런 것들을 요구를 했었는데 이제는 그딴 거 없고 가슴 펌핑도 막 심하게 하고 막 어깨도 더 키우고 야 슈퍼 몸짱이 되라. 상이 너는 그 100m 밖에서도 보일 만큼 선명한 왕자 만들어주고 도하나 이 체격 좀 더 키워줘. 이렇게 주문을 했다 해요. 이렇게 이제 보시다시피 캡틴 해병대로 바뀐 거죠, 몸이. 그 결과 우도환, 이상희 배우 장렬하는 태양 속에 굵은 땀방울 흘리며 타이어를 팡팡 치는 이 테스토스테론이 들끓는 남녀 시청자 모두가 저마다의 이유로 환호성을 질렀던 명장면이 탄생하게 됐습니다. 붓기 올라온다고 그 더운 날 이 두 배우가 물도 안 마시고 촬영을 했다고 해요. 이야, 바로 그 장면. 우도환 배우도 이 장면에 대해서 이제 인터뷰에서 밝히기를 7화 이후의 전개가 6화까지의 흐름에 비해 좀 끊기긴 하지만 나와 상희 형의 브로맨스가 더 잘 살지 않았나 생각하게 된다. 이런 그런 잘 사는 브로맨스가 더 잘 사는 이런 요소들이 부각이 되지 않았더라면 우통 벗고 타이어 치는 좋은 서비스 컷은 없었을 것 같다라고 말을 했더라고요. 그래요. 어차피 일은 벌어진 거 좋게 좋게 생각을 해야죠. 덕분에 테스토스테론 들끓는 그 장면 참 대단했습니다. 이런 명장면이
탄생을 하기까지 김주환 감독은 제주도에서 고생 꽤나 하셨더라고요. 스트레스성 장염까지 걸려서 한동안은 구술로 줄거리를 이어나가고 옆에서 그 연출부가 받아 적었대요. 그렇게 안 하면은 도저히 이 정해진 예산 내에 그 스케줄을 맞출 수가 없었다 합니다. 듣자 하니까 뭐 시나리오를 김주환 감독 말씀에 따르면은 3주에 30페이지를 쓰면은 많이 쓰는 건데 4주에 80쪽, 그러니까 80페이지를 써야만 했답니다. 야, 이거 뭐 장이 안 꼬일래야 안 꼬일 수가 없는 거죠. 각본 쓰면 뭐 거기서 끝인가요? 촬영해야죠. 쓰자마자 찍고 2020년대 드라마 촬영 현장에서 그때 그 시절 쪽대본 촬영에 가까운 일이 벌어진 거죠. 물론 이제 한 달 동안 쓰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촬영에 들어간 거긴 하지만 거의 곧바로 들어갔고 촬영해서 뭐 이거 다시 갈까요? 저럴까요? 이런 게 거의 불가능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생방송에 가까운 촬영이다 봐도 무방하겠죠. 네. 우여곡절 끝에 마침내 공개된 사냥개들. 고생에 대한 보상 두둑이 받게 되었습니다. 하필 뭐 넷플릭스 순위 집계 방식이 이렇게 좀 변할 때 공개된지라 뭐 정확한 순위를 두고는 뭐 이런저런 말들이 있던데 뭐 1등, 전 세계 1등, 찍었대요. 좋게 생각합시다. 전 세계 1등 했답니다. 글로벌 1등 했대요. 이를 바탕으로 올해 제가 4월 12일 일요일에 다룰 사냥개들 2가 이제 제작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고요. 쾌거입니다. 쾌거 이것도. 드라마 사냥개들 출연 배우 살펴보겠습니다. 이미 작품 소개를 하면서 배우 이름들을 열거를 했으니까요. 빠르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도환, 이상희, 김세론, 박성웅, 허준호, 최시원, 태원석, 최영준, 이혜영, 류수영, 윤유선, 정다은 배우 등이 출연합니다. 줄거리 요약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때는 코로나가 한창인 2020년입니다. 기억들 나시죠? 너도 나도 마스크 쓰고 다니면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위해 되도록 이제 외출 자제하고 밤 10시 이후엔 거의 모든 가게들이 문을 닫아야만 했던 그때 말이죠. 이로 인해 경기가 크게 위축이 되었고 그중에서도 영세한 자영업자 이 소상공인분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 기간 동안 매일매일 피해가 나날이 쌓여갔었죠. 그렇다고 장사를 접자니 당장 내일 코로나가 극복될지도 모르는 일이거니와 이제 와서 보면은 한참 걸렸는데 싶지만 그때는 또 모르잖아요. 몰랐잖아요. 뭐 어디서 뭐 백신이 나왔다더라, 어디서 뭐 면역을 가진 사람이 나타났더라, 온갖 이런 가짜 정보까지 돌면서 혹시 모른다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제 이런 기대감이 가슴 한켠에 있고 또 실제로 폐업 처리를 해보자고 하자니 이게 말은 쉽지. 철겁이다 뭐다 해서 돈 나갈 꾼데가 좀 많습니까? 배보다 큰 배꼽에 돈을 쓸 바에는 언제 찾아올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엔드 코로나에 희망을 좀 걸어보자 하는 소상공인 분들이 많았단 말이죠. 그때 소상공인들의 이런 절박한 심정을 악용했던 쌍놈의 새끼들이 그때 그 시절 있었으니 사채꾼 놈들이죠. 정부 지원 사업에 선정된 덕에 어려우신 분들 저리에 도와드리겠습니다. 라면서 접근한 뒤에 깨알 만한 글씨로 적어놓은 독소 조항을 근거로 소상공인의 피도 모자라 골수까지 빨아먹는 사채꾼들의 행태가 극에 달했던 그때 이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고 사채꾼들마저도 속아 넘어가게 만든 악랄 오브 악랄 사채꾼이 있었으니 바로 박성웅 배우가 연기한 김명길 입니다. 김명길은 스마일 캐피탈이라는 대부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사이즈가 뭐 전빵 수준이 아니에요. 꽤 커요. 유명인부터 중견기업 사장님들까지 그에게 돈을 빌릴 정도로 스마일 캐피탈 사채 시장에서 이름 꽤나 날리는 회사입니다. 돈 앞에서 그렇게 악랄하게 구는데 회사 사이즈가 뭐 작을 리가 없겠죠. 김명길의 가장 큰 목표는 코로나로 인해 공사가 중단돼서 흉물로 방치되어 있는 호텔을 인수하는 겁니다. 허나 그러기에는 자금이 좀 많이 부족해요. 그리고 그렇게 많이 쓰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그래서 김명길이 어떤 술수를 쓰느냐? 최시원 배우가 연기한 홍민범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홍민범은 재벌 3세인데요. 아버지가 운영하는 그룹의 이사
인데 대학 시절 전공을 살려서 호텔을 경영하고 싶어요. 마침 아까 말씀드렸던 그 매물이 이제 싸게 나와가지고 인수를 하려는데 금액을 두고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조금이 아니군요. 좀 크게 있어요. 이 사실을 포착한 김명길이 홍 이사, 당신한테 부족한 돈 얼마입니까? 1,000억 원? 내가 되겠습니다. 대신에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나 호텔에 카지노랑 지하에는 작은 바 하나만 좀 운영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제안을 해요. 그러면서 이 제안 속에는 어떠한 악의를 담고 있느냐. 카지노랑 바 손님들 막 사고치게 만들고 사고친 영상은 그들의 약점으로 잡고 그러면 이제 사고를 쳤으니까 호텔은 호텔 나름대로 평판이 떨어질 거고 그때 내가 싼 가격에 또다시 매물로 나오게 될 그 호텔을 낼름 먹겠다. 이 속셈을 갖고 있던 거예요. 허나 홍민범도 재벌 3세 꽁으로 된 게 아닙니다. 자기 가족과의 연이 있다는 김명길이 아니 우리 가족이 저런 사짜 새끼하고 연이 있다고 해가지고 영 탐탁치 않았는지 일단은 거래를 즉시 성사하지 않아요. 근데 또 알고 보니까 김영길이 이 사람도 좀 급한 게 당장 수중에 1,000억 원까지는 없어요. 500억 남짓밖에 없는데 이제 1,000억 원이 있는 것 마냥 이제 좀 허세를 떨었던 거죠. 이를 이제 그래도 충당을 하려고 더욱더 독소 조항을 악용한 채무 독촉에 열을 김명길이 올리게 되는데 그 피해자 중 하나가 우도환 배우가 맡은 김건우의 어머니입니다. 윤유선 배우가 소화를 하셨는데 김명길의 똘마니들이 어머니가 운영하는 카페에 와서 빚 갚으라고 깽판치고 어머니 신병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건우는 냉큼 어머니 카페로 달려와서 똘마니들을 원투 째째으로 아작을 냅니다. 그렇습니다. 건우는 가난한 환경에서도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잃지 않고 뚝심 있게 살아온 건실한 복서였던 겁니다. 최근에는 국내 신인왕전에서도 우승을 차지하면서 복서로서 탄탄대로가 열리나 했는데 그놈의 코로나 때문에 각종 대회들이 다 취소가 돼버려가지고 이제 좀 미래를 기약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차에 이제 어머니가 봉변을 당할 위기에 처했다는 걸 듣고 빡이 돌아서 김명길 똘마니들의 대구박을 아작을 내버렸던 거죠. 이를 유심히 지켜보던 김명길은 수족과 같은 본인의 보디가드 태원석 배우가 연기한 강인범을 앞세워 건우를 KO 시켜버립니다. 세상은 넓고 강한 자는 많은 법이죠. 명길은 경찰에 신고하면 너 어머니 다시 못 볼 줄 알아? 라 경고하면서 건우의 왼쪽 뺨을 칼로 그어버리기까지 합니다. 어머니로부터 사체에 대한 전말을 듣게 된 건우는 앞서 신인왕전 결승전에서 상대로 만난 이상희 배우가 연기한 홍우진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둘은 신인왕전 결승전을 계기로 얘 뭔가 나랑 통하는 것 같은데? 이 새끼 진정한 복소구만. 거기다가 해병대야 너? 야 이런 나랑 안 통할래야 안 통할 수가 없지. 이런 마음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급속도로 대단히 빠른 속도로 친해지게 됐어요. 우진은 과거 알바로 사채꾼 밑에서 수금업자 일명 사냥개 로 일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채바닥에 대한 지식이 건우보다는 조금 더 많아요. 그걸 통해 독소 조항이니 뭐니 이런 걸 알게 됐는데 일단 어머니 빚 1억 원부터 갚아야 더는 스마일 캐피탈로부터 괴롭힘을 안 당할 거잖아요. 근데 건우네 사정에 당장 1억 원이 어디서 납니까? 해서 우진은 건우에게 자기가 알고 있는 사채업자 형이 있는데 그 형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리는 대가로 사냥개로 좀 일을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건우는 결국 우리 엄마 같은 불쌍한 사람들 괴롭히는 일 하라는 거 아니냐. 난 그렇게는 못하겠다 라면서 거절하죠. 그러던 와중에 어찌저찌 사정이 딱한 사람들에게 이자를 받지 않고 돈을 빌려준다는 허준호 배우가 연기한 최태호라는 인물이 자신의 손녀딸인 것처럼 보이는 현주의 경호원을 물색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김세론 배우가 현주 캐릭터를 연기했는데요. 그렇게 현주의 경호원으로 건우와 우진은 거듭이 나게 됐는데 최태호 사장은 왜 현주의 경호원을 물색하고 다녔느냐. 최 사장으로부터 돈을 빌려간 사람 중에 노숙자 행세를 하고 다른 노숙자의 신분증을 훔쳐가지고 그 노숙자 명의로 사채를 땡기고 있는 쉐끼를 찾아내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을 쫓다가 현주가 다칠 뻔도 하고 몸에 좀 상처도 입고 이러다 보니까 할아버지 입장으로서 이제 불안해가지고 경호원을 붙이게 된 겁니다. 건우의 착실함을 알아본 최 사장은 건우에게 2년치 연봉을 내가 미리 주겠다
라면서 1억 원을 내줍니다. 그렇게 어머니 빚도 갚고 현주 경호원으로 이제 잘 사나? 했는데 그 노숙자 행세하는 놈 있죠? 걔가 그 훔친 신분증으로 짜잘짜잘한 그 사채꾼들에게서 땡긴 돈을 스마일 캐피탈 임원한테 상납하고 있는 걸 현주는 포착해 내기에 이릅니다. 그렇죠. 이 모든 일의 배후에는 결국 또 김명길이 있었던 겁니다. 화면에 제가 표시를 잘못해놨네요. 김건우 내 뒤를 캐 나 이 우아한 새끼들이 아니라 김명길입니다. 죄송합니다. 여튼 이를 들은 최 사장은 현주를 호되게 질책을 하면서 절대 김명길과 엮이지 말라고 주의를 주나 뭐 말을 듣겠어요? 예, 현주는 건우, 우진과 함께 실체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자 가짜 노숙자의 뒤를 쫓지만 누군가 자기 뒤를 따라보고 있다는 것을 눈치챈 가짜 노숙자는 스마일 캐피탈의 도움을 받아서 주인공 3인방을 골로 보낼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과연 주인공 3인방은 이대로 골로 가게 되는 걸까요? 아니겠죠. 최 사장은 대체 왜 현주에게 김명길과는 절대로 엮이지 말아라고 말을 했던 걸까요? 김명길은 홍민범을 속여서 카지노를 시작으로 호텔까지 꿀꺽 하는데 성공할까요? 지금 넷플릭스에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넷플릭스 드라마 사냥개들 볼까 말까 기준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먼저 볼까 김주환? 그 사자 찍은 사람? 안 봐. 이런 마음을 가지셨던 분들이라면 아니요, 마음을 한번 좀 달리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저도 이제 무도실무관 에피소드 때 좀 강하게 아쉬웠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이 청년경찰부터 사자까지 그리고 왜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사냥개를 내놓고 1년 뒤 무도실무관에서 또 이 김주환 감독은 액션 장면을 풀샷 위주로 그렇게 찍어 대셨죠. 예, 정말 좋아하시던데 뭐 사실 풀샷 위주로 찍는 게 어떻게 보면 이해하려면 이해는 됩니다. 왜냐하면 이 풀샷으로 찍으면 배우들의 그 말 그대로 전신이 다 보이니까 배우들이 얼마나 열심히 무술을 연습했는지가 대본에 보여요. 그 덕에 그 뭐 배우들의 노고, 배우들의 어떤 고된 훈련의 결과 바로 느껴지죠. 뭐 여기까지는 그래 뭐 100번 양보해서 그래 배우들 저렇게 저 한 장면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는데 좋게 봐줄 수 있죠. 근데 그렇게 되니까 풀샷 위주로만 액션을 찍어버리니까 영화적 쾌감이 부족해요. 현실감은 있죠. 예, 만약에 뭐 내 앞에서 박서준이 불꽃 펀치하면서 우도환이랑 싸워요. 그러면은 막 와씨 뭐 대박 하겠죠. 막 존 윅 뭐 존 윅 말고 그 본 시리즈처럼 막 후드룩 뚝딱 뭐 이런 거 없겠죠. 모든 장면이 이제 한눈에 들어오니까 그런 쾌감은 있는데 얘도 영화잖아요. 그러면 청년경찰, 사자, 무도실무관 다 영화니까 영화로서의 쾌감과 타격감과 리듬감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결여돼 가지고 참 이 액션 장면 나올 때마다 루즈하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웬일로 사냥개들에서는 이렇게나 훌륭한 액션 장면을 선보이셨을까? 내가 알던 김주환 감독 맞아?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랬는데 왜 갑자기 또 무도실무관에서 이제 이 얘기는 그만하겠습니다. 여튼 내가 알던 김주환 감독 맞아? 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냥개들 아직 안 보셨다면 걱정 좀 덜어내시고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야기 구성도 진일보했어요. 이야기에서 늘 이렇게 구멍들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것도 되도록 덜 하고 여튼 김주환 감독에게 그동안 약간은 좀 실망하셨던 분들 이번 기회에 한번 보시기를 권해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볼까 기준이라면은 권투 내가 또 환장한다. 권투 내가 더 파이팅 또 뭐 있어 로키 이런 거 내가 환장하지 하시면은 보시길 바랍니다. 이 김주환 감독 작품의 주인공들의 공통점이 일단 젊고요. 청년이고요. 말 그대로 젊고 그리고 이 주인공들은 특정 무술의 유단자입니다. 거기다가 그 유단자니까 자기가 죽어라고 연마한 그 특정 무술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액션 장면을 구현을 해놨어요. 예를 들어 청년경찰에서는 유도 기반의 그 실전용 호신술을 선보이고 사자에서는 MMA가 적극적으로 나오는데 이번 사냥개들에선 복싱이 전면에 나오죠.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더 파이팅이나 뭐 로키 뭐 최근에는 뭐 크리드 같은 작품들이 있겠죠. 이런 거를 내가 정말 좋아한다라고 하시면 이 작품 아마 아주 반하실 겁니다. 김주환 감독이 범죄도시 시리즈와 이번 사냥개들의 차이점이 뭐냐라는 질문에 범죄도시는
원펀치 위주의 그 헤비급 복서라면 우리 작품은 미들급이다. 잽잽 그다음에 훅 들어가는 그런 이제 미들급이기 때문에 분명한 차별점이 있고 또 이런 리듬을 좋아하신다면 보시길 바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혹하시게 됐다면. 또 배우들이 정말 또 그 몸 만드느랴 또 그렇게 액션 연기 수행하느랴 진짜 피 터지게 노력했구나. 뭐 김주한 감독 영화의 특징이긴 하죠. 예, 배우들 정말 피 터지게 노력했구나라는 게 보인다는 거. 그게 또 이번 사냥개들에서도 여실히 느껴지니까요. 예, 궁금해지신다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볼까는 이 김세론 배우의 사실상의 유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작품이. 예, 그래서 김세론 배우의 유작을 보시고 싶으시다면 그러면서 그녀를 추억하고 싶으시다면 한번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이 작품 소개 때 말씀을 드렸듯이 김세론 배우가 저지른 사고로 인해서 이 드라마의 7, 8화 각본이 완전히 새로 쓰였죠. 김주한 감독이 진짜 없는 치야 어떻게든 짜내고 짜내가지고 이야기를 이어붙이는데 성공은 했습니다만 6화까지 쫀쫀하게 쌓아 올렸던 이야기가 갑자기 흔들리고 뭐 구멍 송송 뚫려 있고 클리셰 덩어리로 점철돼 있고 뭐 이런 인상을 매우 강하게 주는 것만큼은 피할 수가 없었어요. 이야기를 마무리 짓는 후반부에 달하는 회차가 덜그럭거리고 급작스럽고 늘어집니다. 이 모든 거는 고인에게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김세론 배우 책임이죠. 그거는 피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봅니다. 허나 그 이후에 김세론 배우가 어디서 뭐라도 하나 할 때마다 아니 뭐 그닥 뭐 보도 가치가 없어 보이는 일들마저 사사건건 하나하나 보도되기에 이르면서 예, 뭐 끝내 세상을 떠나셨죠. 드라마의 완성도를 떨어뜨린 점은 참 원망스러우면서도 드라마의 홍일점으로서 칙칙한 분위기를 전환시켜 주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역할을 해냈다는 점 이런 것들이 또 느껴지니까 그리고 그런 일을 해낸 사람이 이제는 이 세상에 없다는 거를 또 알게 되니까 보는 내내 양가적인 감정이 그래서 들었습니다. 원망스러우면서도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 근데 이제 이 세상에 없다는 게 좀 착잡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좀 양가적인 감정이 들었어요. 네. 여튼 뭐 지금은 김세론 배우가 우리 곁에 없죠. 뭐 사냥개들 이후에 영화 기타맨, 우리는 매일매일 등에 출연을 하시긴 했으나 매우 작은 규모의 영화라서 많은 관심을 받지는 못했죠. 사냥개들이 뭐 이 정도의 규모, 뭐 이 정도의 뭐 인기와 관심 등등을 고려하면 뭐 그때도 막 제작 발표에 빠방하게 하고 그랬으니까 사실상의 유작이나 다름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김세론 배우의 사실상 유작이라는 점에서 그녀를 추억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뭐 여러 가지 감정으로 불편하실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뭐 제가 앞서 드렸던 말씀에 조금이라도 동하신다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말가 기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아니 이제 슬슬 한국 영화계에 뭐 이건 드라마긴 합니다만 한국 콘텐츠계에 낭만 사체 판타지가 완전히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예전에 송중기, 홍사빈이었나? 홍사빈? 홍시빈? 뭐 하여튼 홍사빈 배우였나? 하여튼 그 배우랑 비비, 김형서 배우가 주연을 맡았던 화란이란 영화에서 송중기 배우도 그렇고 조진웅, 이성민, 김무열 배우 주연 대회비도 그렇고 낭만 사채꾼들이 너무 많아요. 사채업자들을 자꾸 미화해. 아니 진짜 사채업자들은 극 중에 이제 김명길 그 박성웅 배우가 맡은 김명길처럼 까지는 뭐 아닐 수 있다지만 그래도 그럴 정도로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들이라던데 예. 뭐 요즘은 막 그렇게 때리고 고문하고는 옛날 방식이라고 하든가 뭐 카더라를 듣긴 했는데 뭐 여튼 그렇대요. 근데 그 정도로 이제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인데 그 본질은 변하지 않았는데 아니 그러면 극중 허준호 배우가 맡은 최 대표도 어쨌든 간에 극중에서는 그래 극중에서만 한해서 얘기를 해보죠. 극중에서는 박성훈과 같은 김명길과 같은 스텝을 밟아 나가면서 그 수백억 대의 돈을 긁어 모았을 거란 말이죠. 근데 어떤 계기로 일을 접었는지에 대해서 얘기가 잘 안 나오고 일을 접은 후에도 본인의 어떤 과오를 반성한다는 의미인지 뭔지 자선 사업을 하죠. 근데 그 부분만 부각이 되다 보니까 묘하게 불편합니다. 예. 보다 자세한 이야기는 뭐 아쉬웠던 점에서 드리겠으나 여튼 이런 점, 뭐 낭만사채 최사부 이런 것들이 좀 거슬리신다면은 보지 마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그럼 드라마
사냥개들을 보고 제가 느꼈던 좋았던 점과 아쉬웠던 점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좋았던 점. 11분이나 들어와 주시고 감사합니다. 좋았던 점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좋았던 점에서 말씀드릴 거 볼까에서 말씀드렸던 거의 연장선상인데 확실히 액션이 많이 진일보했어요. 풀샷 위주가 아니고 그 카메라 워킹이라든지 이런 게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복싱을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뭐 타격감이 살아났다 이것이 아니라 배우 뒤를 카메라가 팔로우를 하면서 배우와 함께 그 위빙이라고 하나요? 몸을 움직이는 거? 그거를 함께 카메라가 움직이고 타격을 내질렀을 때는 컷 편집을 딱 해가지고 리듬감과 타격감을 동시에 챙겼어요. 이걸로 순간적으로는 내가 마치 우도한 이상희가 된 것 같은 느낌을 안겨다 주고 또 어떨 때는 내가 그들의 주먹을 맞는 것 같은 느낌을 안겨다 주고 또 어떤 장면은 편집 없이 쭉 팔로우를 하고 원테이크로 갔다가 또 어떤 장면에서는 빠르게 컷 편집을 나누면서 그 액션 연출을 구성해내는 그 능력이 야 이거 내가 알던 김주환 감독 맞아? 라는 생각이 들어서 상당히 훌륭했습니다. 너무 놀라웠어요. 아니 이런 걸 할 줄 아셨던 분이 왜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여러모로 액션 장면의 몰입감이 높아졌습니다. 단순히 뭐 한 방 한 방에 노리는 것이 아니라 김주환 감독이 말을 했던 것처럼 잽 날리고 한 대 빵 치고 또 그 다음에 잽 날리고 한 대 빡 치고 이 리듬감이 참 좋다 보니까 그게 이제 자연스럽게 몰입하게 만들었다는 점. 이 액션이 진일보한 거. 참 훌륭했고요. 이런 진일보한 액션을 또 바탕으로 1대 다 액션 장면도 약간은 현실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약간은. 아니 뭐 사냥개들 이제 시즌 2 공개가 돼서 최근에 쇼츠나 릴스 관련돼 가지고 사냥개들을 주제로 삼으시는 분들이 덜어 나오시던데 그중에는 이제 복싱 유튜브 채널 하시는 분들이 실제 사냥개들처럼 1대 다 액션씬을 내가 한번 해보겠다 하는데 전혀 안 되죠. 불가능하죠. 그냥 다구리 앞엔 장사 없습니다. 근데 이건 이제 드라마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우리가 봐줄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그 현실적인이라는 게 그 정도의 아량으로 네가 봐줬다는 거냐 그런 뜻은 아니고 그 1대 다 액션 장면을 보면 우리가 늘 거슬리는 게 만약에 1대 17이에요. 그러면 사실상 1대 1입니다. 왜냐? 나머지 16명은 뒤에서 그냥 그 주인공을 덮치려고만 하지 실제로 들어가진 않잖아요. 아니 뒤에서 그냥 주인공 뒤통수 망치로 후려 갈기면 되는데 이 자식 에잇 허허잇 개새끼 그러고 안 들어가요. 앞에 있는 놈 한 놈 제끼면 그러면 이제 1대 16이 되죠. 근데 그것도 사실상 1대 1대 15예요. 그런 식의 1대 다 액션 장면을 우리가 무수히 많이 봐왔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주인공이 정말 신명나게 두드려 맞는 거를 고스란히 보여주니까 또 주인공들이 그로 인해 가지고 막 고통스러워하는 모습 같은 걸 여지없이 담아내다 보니 물론 주인공 버프가 있긴 합니다만 이런 식의 그동안의 1대 다 액션 장면을 봤을 때 시청자들이 좀 코웃음을 쳤던 부분 등을 상당 부분 만회한 모습을 보여줘서 상당히 액션에 있어서 정말 공을 많이 들였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해가 돼요. 그 1대 다 액션씬을 찍을 때 사실상 1대 1대 16이다라는 게 뒤에 있는 배우들 그 단역 배우들이 어떻게 뒤통수를 때릴지에 대해서 그 주연 배우가 동선을 다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신경 써야 될 것들이 너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1대 1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남은 놈들 또 1대 1로 하고 그런 식으로 연출을 하는 거 알겠는데 근데 여기서는 그 배우들에게 그런 주문을 다 했을 거고 동선을 다 짰을 거고 그 동선에 맞춰서 카메라 워킹도 다 선을 다 짰을 거란 말이죠. 그런 것들이 다 느껴져 가지고 참 예. 액션 장면 보는데 참 즐거웠어요. '진짜 잘 찍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계속 보게 됐었고요. 제일 놀랐던 점은 액션 자체를 후킹 요소로 삼대요. 이 액션이 다음 화에서 어떻게 구현이 될까? 어떤 액션이 또 펼쳐지게 될까?를 고대하게 만듭니다. 제가 기존 구독자분들께서는 좀 질리도록 들은 말씀이실 수 있는데 OTT 드라마 시리즈에서 제일 중요한 건 제가 후킹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그 사람을 거실 한복판에 7시간, 8시간 앉혀놔야 돼요. 핸드폰은 띠링띠링 울리고 그다음에 냉장고에는 먹을 거가 가득하고 뭐 화장실 갔다 올까 말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 와중에도 그 모든 잡념들을 다 떨치고 내가 지금 계속해서 이 드라마를 보게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이 OTT 시리즈들이 후킹에 열을 많이들 들이지 않습니까? 그게 일종의 저는 미덕이고 경쟁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제 주로 후킹 요소로 삼는 게 뭐냐면 그 해당 에피소드에서 중요하게 다뤄진 사건이 끝내 성공하는 것인가 실패하는 것인가 혹은 그 중요하게 다뤄진 사건의 키를 쥔 인물이
살아남느냐 아니면 뭐 최후를 맞이하느냐 이런 것들을 후킹 요소들로 삼는단 말이에요. 이 좋은 후킹은 답이 정해져 있지 않은 스토리를 바탕으로 하죠. 그러니까 여러 갈래로 나가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스토리를 바탕으로 후킹을 짭니다. 해당 인물이 살아요. 살아도 산 나름대로의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가 될지 그리고 또 반대로 죽었어요. 그럼 죽으면 또 남은 이들은 어떻게 될지를 궁금하게 만들어야 되죠. 그러니까 당장 빨리 다음화 하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사냥개들은 이런 스토리적 재미로 인한 후킹 요소는 덜하다고 느꼈습니다. 어차피 뭐 주인공들 끝까지 살아남아 가지고 뭐 원펀치 3 강냉이로 김명길 뭐 옥수수 털겠죠. 이런 느낌을 안겨다 주니까 또 기본적으로 이런 이 장르물들이 다 그러하니까 주인공들의 어떤 생사 유무는 그렇게까지 후킹 요소로 매력적이지 못해요. 이거를 아마 김주환 감독도 알고 액션을 후킹 요소로 내세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레프트 훅 때리고 자 이제 라이트 훅 들어간다 할 때 끊고 다음 화를 시청을 유도하는 거죠. 레프트 훅 저렇게 들어갔는데 라이트 훅 들어갔을 땐 또 어떻게 될까? 상대방은 어떻게 개털릴까? 이미 그 전까지 기깔난 액션 장면을 선보였으니까 자연스레 그 이어지는 다음 액션 장면이 궁금해가지고 다음 화를 클릭하게 만듭니다. 2화가 그랬어요. 2화가. 그 우도환이 가짜 노숙자 양재명이었나? 그 일당 조지러 달려가면서 오른쪽 주먹 내지를 때 컷 하고 3화로 가잖아요. 야 깜짝 놀랐네. 그런 다음에 이제 3화 말미에는 또 1대 다 액션 장면 예고하면서 컷. 이미 1화에서 1대 다 액션 장면 기깔나게 보여줬으니까 엄마 지키러 갈 때 액션 장면 기깔나게 보여줬으니까 야 그러면 이제 4화 초반에 또 끝내주는 1대 다 액션 장면 나오겠네. 아니나 다를까 기깔나는 장면 나오죠. 그런 식으로 이 액션을 토대로 후킹을 만든다? 야, 자신감의 발로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쩌는 액션 찍었으니까 편집을 나중에 했을 거 아니에요. 편집을 하면서 어디서 후킹을 할지 정했을 거 아닙니까? 여기서 후킹합시다. 이게 어떻게 보면 자신감의 발로다. 대단하다 느꼈어요. 앞으로는 드라마만 하십시오. 그동안 김주환 감독님 작품에 이렇게까지 열정적으로 얘기를 했던 적이 없는데 긴 호흡이 더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감독님한테는. 좋았습니다. 또 제가 상대적으로 개연성과 핍진성이 전작들에 비해 좀 높아졌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부분을 느꼈던 게 뭐냐면 이제 코로나라는 시국을 잘 활용을 해서 주인공이 왜 저 일을 맡을 수밖에 없는가? 왜 저런 일들을 찾을 수밖에 없는가? 에 대한 당위성을 부여했다는 거. 일단 코로나라 뭐 당장 생계도 어려워서 알바도 안 되고 나는 지금 복서인데 복싱장도 뭐 코로나 확진자 때문에 닫았다 그러고 근데 당장 1억 원은 갚아야 되고 어떡하지? 하다 보니까 이 일이라도 해야 된다. 이런 게 전혀 이상하게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충분히 합리성이 있고 물론 그것이 그 사채꾼들의 앞잡이가 되는 건 아니긴 했습니다만 이제 주인공들이 어떤 사고의 흐름을 갖는 점에 있어서 아니 이거 하지 왜? 아니 왜 저거 하지 왜? 이런 생각이 상대적으로 덜 들더라.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배우들이 좀 설명을 좀 많이 하긴 하죠. 뭐 칼잡이가 몇 명이 있었어. 그중에 이 칼잡이 2명이 말이야. 야, 한 조직을 씹창을 냈지 않냐?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데 배우들의 연기력이 워낙에 훌륭해서인지 그 설명충으로 전락하는 장면마저도 되게 흡입력이 있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 감독이 물론 그 원작이 잘 읽어놓은 스토리에 내가 빚진 게 많다라고 말씀을 하시긴 했지만 그래도 그 원작을 토대로 새로운 스토리를 우겨 넣는 것 또한 코로나라는 환경적인 요인을 우겨 넣는 것 또한 그 감독의 역량이잖아요. 작가로서의 역량. 그 부분이 참 많이 빛을 발했다. 결국 마지막 7, 8화에 돼서도 이 김명길의 핸드폰을 어떻게 해킹할 것인가를 두고 그 코로나 QR코드를 활용하자 뭐 이런 것들 상당히 이 상황적인 요소를 뭐 아무래도 당시에 이제 집필을 하셔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되게 그게 어떤 개연성과 핍진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잘 녹여내셨다. 이 부분이 이 양반 안 이랬는데? 아니 당장 1년 뒤인 무도실무관에서도 경찰은 사라지고 완전히 막 무법지대 된 걸로 막 묘사하고 그러셨는데 아니 여기서는 왜 이렇게 되셨지? 여기서는 왜 이렇게 깔끔하시지? 뭐 이런 이제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분도 약간 우민호 감독님 과인가? 원작이 있는 걸 토대로 하셔야 되나? 뭐 여튼 뭐 그랬었고요. 그다음에 뭐 김주환 감독에 대한 가장 정말 이거는 박수를 보내고 싶은 게 마지막 화를 두고 사건이 터졌잖아요. 그리고 앞에 작품 소개 때 말씀을 드렸다시피 진짜 극한의 스트레스를 안고 이걸 어떻게든 김세론 배우를 뺀 버전으로 그걸 완성을 해내야 되는데 이 완성을 해냈다는 게 그리고 그 완성을 해낸 버전이 많이 덜그럭거리고 아쉽긴 합니다만 어떻게든 기존 1화부터 6화까지 본인이 흩뿌려놨던 거 본인이 그냥 스쳐 지나가게 썼던 대사 하나하나 인물 하나하나 다 끌어와가지고
치약으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다 쓴 치약 하나 조금이라도 더 짜보자 해가지고 치약 짜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멱살이라도 잡고 끌고 가보려고 하는 그 의지가 7, 8화에서 부족한 와중에도 보여가지고 좀 책임감과 그로 인한 결과물 이 정도면은 나쁘지 않다. 준수하다. 고민이 느껴지고 그 고민의 결과가 그래도 이 정도 퀄리티로 나왔다는 건 김주한 감독이 어떤 작가로서의 능력이 상당하다. 뭐 이런 인상을 받을 정도로 참 박수 쳐드리고 싶은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네, 좀 아쉽긴 했습니다만, 예. 그래도 좋았던 점은 좋았던 점이니까 그렇게 다 완성을 해냈다는 거, 많이 부족하더라도 결국 끝을 찍었다는 거, 그것만으로도 정말 인정받아 마땅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드라마를 감상을 했고요. 아쉬웠던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기서 제일 이제 결과론적으로도 중요해지고 초반부터도 중요하다고 강조가 됐던 게 최시원, 그러니까 재벌 3세 홍민범의 치부가 담긴 동영상이죠. 그것 때문에 홍민범이 그 김명길, 자꾸 이름 헷갈리네. 하여튼 박성웅 한테 빌빌대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아니 이게 저렇게까지 빌빌댈 치부인가?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좀 설득력이 약하다. 물론 내 나체 동영상이 세상에 까발려지는 거 쪽팔리죠. 어마무시한 스크래치고 맞아요. 맞는데 저는 그 박성홍네 패거리가 최시원을 상대로 뭐 설계하자라고 하길래 전 당연히 의뢰 이제 뭐 술 잔뜩 먹여놓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뭐 주변에 이제 하얀색 가루들이 흩날리고 있고 그 옆에는 왜 모르는 여자가 사망한 채 누워 있고 뭐 그런 설계를 예상을 했었어요. 근데 이 작품에 나오는 그 설계는 진짜 드라이하게 그 사실관계만 따지고 보면 출근길에 차를 세차장에다가 갖다 댔는데 그 세차장에 괴한들이 와가지고 나를 폭행하고 나를 강제로 탈의하게 만들어서 동영상을 찍어갔다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면 정관계에 그렇게 로비망이 싹 다 있고 아는 사람 그렇게 많다는데 그리고 재벌집 아들이면 변호사도 빵빵할 거고 충분히 나는 피해자다라고 대중에게 어필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설계라는 게 결국에는 약정으로 작용을 하려면 제3자가 이거 설계예요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진짜 저 사람은 피해를 입은 게 맞네 라는 생각이 안 들어야 되잖아요. 아이고 웃기고 앉아있네 라는 생각이 들게 만들어야 약정으로 작용을 한단 말이에요. 앞에 말씀드렸던 자고 일어났더니 보약 파티 뭐 모르는 여자가 막 사망한 채 널브러져 있어. 이런 것들이야말로 전 아닙니다. 저는 보약 같은 거 안 해봤고요. 이 여자 모르는 사람이에요 라고 했을 때 제3자가 그걸 믿으라고? 말이 되냐? 이렇게 나오게 만드는 게 약점 동영상으로 작용을 해야 되는데 아니 내가 두드려 맞고 벗으라고 해서 벗어가지고 찍힌 사진이 저렇게까지 빌빌댈 내용인가? 아니 그리고 뭐 아는 사람도 그렇게 많다면서 왜 또 이게 이제 7, 8화 가가지고 더 아쉽게 드러나는 게 아니 이모가 그 사이에 관세청장이 된 게 아니잖아요. 그 전에도 관세청장이었고 아니 그러면 그냥 김명길 조지면 될 거를 왜 저렇게까지 빌빌대는가. 그래서 하다못해 저는 그런 설정이라도 넣었으면 몰랐을까 싶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아버지한테 얘가 이제 철부지 재벌 3세 이미지를 벗어나고 싶어서 아버지한테 인정받는 게 일생일대의 목표인데 그걸 위해서 호텔 사업 한번 대박치고 싶은데 이 영상이 까발려지게 되면 아버지가 아유 내가 저 새끼를 믿은 내가 잘못이지 해가지고 아버지로부터 신뢰를 잃게 될까봐 어떻게든 그 동영상이 유포되는 것만큼은 막으려고 한다. 뭐 약간의 이런 내용이라도 좀 흩뿌려지듯이 넣어놨더라면 이해가 됐을 거예요. 그럼 나중에 이제 7, 8화 가서 내가 이거 공개되는 거 쪽팔려가지고 그동안 너한테 빌빌댔는데 이게 어느 정도 설득력을 갖췄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서 아쉽게 다가왔고요. 이제 7, 8화에 대한 얘기를 좀 더 본격적으로 해봐야겠죠. 뭐 어떻게든 완성을 해냈다는 것에 제가 박수를 보냈고 그렇게 마무리를 지었다는 것에 정말 대단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럼에도 아쉬웠던 점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보자면 결국 이제 7, 8화 돼서 뭐 화면비도 뭐 영화처럼 바꾸고 톤도 브로맨스를 강조하기 위해서 좀 더 청춘물 나게 톤도 훨씬 더 밝게 바꿨다지만 결국엔 그 안에 담긴 거는 내가 기존에 알고 있던 김주한 감독의 어떤 클리셰 집합소를 재현하는 거. 그게 너무 많이 드러나서 좀 아쉬웠어요. 이제 김주한 감독이 늘 이제 비판받던 요소가 그 집단의 이 갖고 있는 어떤 고정관념 에만 기대 가지고 스토리를 짜려고 한다거든요. 그러니까 청년 경찰 때 가장 욕을 많이 먹었던 게 그 대림동을 이제 조선족의 범죄 조직 근거지로 이제 설정을 해가지고
대사마저도 막 "아 여기는 경찰도 안 와요. 여기는 완전히 무법지대야." 뭐 이런 식의 말을 해 놨는데 그거에 대해서 일부만이 그렇다. 그로 인해서 피해받는 정말 선량한 조선족들도 많다. 이런 식의 얘기를 전혀 안 해놔 가지고 그게 이제 난리가 나서 막 소송전 들어가고 막 사과하고 막 그랬잖아요. 비슷한 시기에 나왔던 범죄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장이수 캐릭터처럼 개과천선해 가지고 살려는 사람도 있고 또 같은 조선족으로부터 핍박받는 조선족도 나와 가지고 '아 정말 소수의 문제구나.'라는 것을 어필을 했어서 별로 그렇게 반발을 안 받았던데 반해 청년 경찰은 그냥 그 이미지, 관념에만 기대 가지고 좀 쉽게 가려다가 뒤통수 세게 맞은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도 이 7-8 화에 한해서는 좀 그런 식의 좀 쉽게 가려는 게 보였다. 뭐 어쩔 수 없죠. 알아요. 아는데도 그럼에도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었는데 뭐 예를 들어서 가장 단적인 사례가 뭐 이제 인물들이 친해지는 데 있어서 처음에는 우도환과 이상희가 "너 해병이네? 너 복서네?" 해 가지고 갑자기 친해지잖아요. 아니 우도환이랑 이상희가 세상 태어나서 처음으로 친구라는 거를 사귀어 본 사람처럼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 조금 너무 급작스러워서 납득이 좀 안 되긴 했어요. 근데 꾸준히 이상희의 대사를 통해서 설명을 하잖아요. 왜 래퍼들끼리 딱 보면 "야 너 힙합이네."라고 말하잖아. 그런 감정이 나와 이제 그 건우 사이엔 있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현주가 "그게 뭔 소리야?" 라고 하니까 뭐 그런 게 있어." 이런 식으로 이제 설득을 하는 과정을 그나마 좀 거쳤단 말이에요. 근데 그 7-8 화에서는 그 홍의사 그리고 경찰하고 이 사냥개들 두 명이 급속도로 친해지는 과정을 또 보여주지 않습니까? 거기서 쓰이는 게 뭐예요? 술 마시고 그러는 거잖아요. 뭐 남자들끼리 뭐 다 술 마시고 막 뭐 꽐라대고 다음날 해장 라면 때리고 그러면은 막 다 절친되는 거잖아요. 아시면서 뭘 그러십니까? 약간 이런 쪽으로 기대는 것 같아 가지고 좀 아쉬웠다. 뭐 그 장면이 나오는 거 자체는 감독의 떡밥 수거 능력이 거기서 만개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술 마시는 장면이 있었고 그때는 이제 김명길과 술을 마시는 거였죠. 그리고 이제 우도환이 "나는 술을 안 마신다."라고 했던 설정들을 더해서 얘 알고 보니 술 엄청 잘 마시네?'라는 약간의 코믹함 요소들을 줄 수 있는 쪽으로 작용을 하긴 했습니다만 그렇게까지 친해지는 데 있어서 결국엔 쓰이는 것들이 뭐 남자들끼리 뭐 술 한잔 하면은 다 뭐 마음 터놓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이걸로 그냥 이번에는 그 어떤 부연 설명 없이 퉁치고 지나가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웠고 또 결국에는 나중에 이제 김명기를 잡는 데 있어서 주요하게 작용을 한 게 핸드폰 해킹인 거잖아요. 아니 핸드폰 해킹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진즉하지? 이제는 이런 생각이 이제 결과론적으로 드는 거예요. 사정 다 알지만 '아니 핸드폰 해킹 그냥 진즉했으면 되잖아. 뭐 저때 가서 하고 앉아 있냐?' 뭐 이제 이런 생각 들고 그리고 뭐 김민재 배우였나요? 김민재 배우 이렇게 짧게 나오는 거 '딸랑 저거 하려고 나왔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분량을 좀 채우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지금 저렇게 농담 따먹기 할 타이밍이 아닌데도 어쩔 수 없이 막 티키타카하고 그 양재명 역할 맡은 배우 나와 가지고 뭐 "한 장만 주시면은 뭐 제가 잘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때 말해 드렸던 한 장은 내가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100만 원이었고 그때그때마다 상황이 달라요. 보세요. 필요 이상적으로 대화가 길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분량 채워 넣기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런 대사를 쓰신 거죠. 이제 이런 점들 알지만 상황 다 알지만 눈에 밟히더라. 그래서 아쉽더라. 그 김명길이 팔에 화살 맞아 가지고 뭐 "저 새끼들 다 죽여!" 하는 그 장면은 너무 그전까지 박성웅 배우가 멋있게 정말 구현해 냈던 악당 이미지가 한순간에 그냥 삼류 조폭으로 돼 버려 가지고 그 부분도 좀 아쉬웠어요. 아니 그전까지 묘사된 그 김명길이라는 캐릭터의 아우라를 보면 그냥 뭐 화살 그거 빼 가지고 '이 새끼 봐라.' 하면서 막 오른팔로만 막 상대하면서 원펀치 쓰리강냉이 할 것 같은데 갑자기 막 뭐 "피하셔야 됩니다." 이러면서 이제 "저 새끼들 다 죽이란 말이야." 하면서 이제 내빼는 그 장면은 결국에는 이제 그 베트남으로 밀항해야 되는 장면을 만들어야 되니까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이제 이런 요소들 좀 아쉬웠다. 또 낭만사체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이제 아쉬웠던 점을 PPT 화면을 제가 마련을 못 했네요. 말씀을 드려보자면 뭐 좋아. 내가 과거에 좀 악랄한 방법으로 수금을 해온 것에 대한 반성 차원에서 내가 정말 돈 빌릴 곳 없는 하지만 돈이 궁한 그런 사람들 이자 안 받고 빌려주겠어. 결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러면 그냥 자선 사업가가 되면 안 돼요? 자선단체 세우면 되잖아. 왜 돈을 빌려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래 가지고 현주가 현장 뛰게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할아버지가 자꾸 그렇게 이자 안 받고 돈을 빌려주고 그중에서는 이제 나쁜 마음 먹은 놈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현장 뛰어 가지고 걔네들 도대체 왜 안 갚고 뭐 하고 사는지 보게 된 거 아닙니까?"가 이 현주가 김명길이랑 얽히게 된 어떤 시발점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그냥 그 저 경비 아저씨 그 기사님 내 신변이 드러나는 게 두려웠다면 그 기사님을 바지 사장으로 바지 이사장으로 앉혀 놓고 재단을 운영하면 되잖아. 근데 왜 그걸 안 한대? 아니 자기 밑에 있는 그 오른팔 왼팔 칼잡이들은 막 스시집도 하고 뭐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열심히 돈 벌어 보려고 하는데 내 신변이 드러나는 게 두려웠다면은 걔네들이라도 앞세워 가지고 요양원이라든지 뭐 보호소라든지 이런 걸 좀 더 많이 운영을 하면 되는데 왜 굳이 낭만 사채를 한대? 왜? 낭만 사채를 계속 해야 되니까. 별거 없는 거죠. 예. 그냥 원작이 그러니까. 예. 뭐 그렇겠죠 아마. 예. 제가 감히 추정컨대 원작은 아닐 것 같지만. 그 부분이 있어서 좀 아쉬웠어요. 계속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뭐 설명은 하긴 하는데 그 설명의 핵심이 아니 그러니까요. 이렇게 사채하지 마시고 그냥 바지 안 쳐서 자선 사업을 하시면 되지 않나? 뭐 계속 이 생각이 드니까 그 부분이 그냥 좀 캥겼다. 예. 좀 시원하게 뭐 설명을 하고 넘어가 줬으면 좋겠는데 좀 캥겼다. 예. 그 부분이 아쉬웠습니다. 드라마 사냥개들에 대한 별점 그리고 한 줄 평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라마 사냥개들에 대한 제 별점은 3.0 나쁘지 않은데입니다. 만약에 그 사건이 벌어지지 않아서 김주환 감독이 구상했던 대로 작품이 끝이 났다면 그러면 3.5를 줬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너무 재밌게 봤고 6화까지는 박진감도 넘쳤고 흥미진진했고 그런데 사건은 벌어졌고 7, 8화는 새롭게 쓰였고 완성해냈다는 것 자체는 경의를 표하나 결과물은 또 결과물대로 얘기를 해봐야 되니까 그 결과물에 있어서 좀 급하게 정리된 흔적이 강하게 느껴져 가지고 균형이 무너져서 참 저도 애석한 마음으로 이렇게 3.0 나쁘지 않은 데를 주게 됐습니다. 더 높은 점수를 주고 싶었는데 뭐 듣자 하니 사냥개들 2는 제가 아직 다 못 봐서 그 어떤 사건 없이 이제 잘 공개가 됐잖아요. 그래서인지 아주 뭐 훌륭하다라는 평가를 주변에서 많이들 하시던데 예 절로 좀 기대하게 만듭니다. 어떨지 어떻게 끝맺음하게 될지 정지훈 배우의 그 악역 연기 정말 놀라운데 그에 대한 이야기는 또 다음 시간에 나눠보기로 하고요. 그럼 한 줄 평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대외 변수에 퇴색돼 버린 장족의 발전입니다. 그 사건이라는 대외 변수에 김주환 감독님의 진일 보안 액션, 어떤 서사 구조 이런 것들이 퇴색돼 버렸어요. 그래서 참 아쉽더라고요. 이제 그런 마음을 담아서 이런 한 줄 평을 남겨봤습니다. 대외 변수에 퇴색돼 버린 장족의 발전이라고. 근데 또 무도실무관에서 다시 아닙니다. 오늘만 한 이 얘기 10번 하는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예. 근데 사냥개들 2에서 다시 폼이 돌아오셨잖아요. 원작 있는 드라마만 하셔라. 원작이 있는 드라마만. 예. 화이팅입니다. 다음 에피소드 4월 12일 일요일 라이브 때는 앞서 고지를 드린 것처럼 사냥개들 2를 다뤄 보겠습니다. 오늘인가요? 그 넷플릭스 성적이 공개가 됐는데 비영어권 쇼 부문에서 2위로 데뷔를 했습니다. 뭐야? 뭐 1위 데뷔 아니네?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 넷플릭스 집계 과정이 이제 현 체제로 굳어졌을 때 사냥개들 1도 1위로 데뷔를 하지 못했대요. 2위로 데뷔를 했다가 나중에 뭐 1위가 되고 뭐 그랬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사냥개들 시즌 2도 1이 그랬듯 뭐 같은 길을 걷게 되는 거 아니냐. 그 말인즉슨 뭐 흥행은 뭐 걱정할 필요가 없다. 잘 될 일만 남았다. 뭐 이런 거죠. 주변의 반응도 좋고 하니까 어떤지 한번 제가 끝까지 다 보고 말씀 나눠 볼까 합니다. 라이브를 한 1시간 20분 동안 했는데 채팅이 단 한 개도 안 올라오니까 이게 아니죠. 감사히 들어주신다는 거겠죠. 그것만으로도 영광입니다. 이대로 이제 편한 잠 주무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진짜 내가 잘하고 있는 게 맞는 건지 뭐 여튼 아무도 없으니까 뭐 그렇다고요. 뭐 여튼 뭐 궁시렁 한번 대 봤고요. 뭐 채팅이 없으니까 그냥 스트레이트하게 1시간 20분 방송 쫙 깔끔하게 빠지네. 괜찮네. 뭐 좋게 생각하자고요. 네. 지금까지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가 요즘 뭐봄 난 이거 봄 요즘 OTT 뭐봄 난 넷플릭스 드라마 사냥개들 봄 에피소드였고요. 지금까지 저는
진행자 롤린스였습니다.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